안녕하세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인간을 믿고 지냈던 여자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흐른다더니 저는 어느새 70 초반의 노모가 됐네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직업이 정말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작게 농사도 지으면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자식을 셋이나 길러냈어요. 두 아들과 막내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자식들한테만큼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자식들 가르치는 데 썼습니다. 힘든 일, 굳은 일은 제가 하더라도 자식들은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도 알아주는지 삼남매들은 착하고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묻어냈던 아들과 다르게 막내딸은 사춘기 시절에 마음고생을 하긴 했었죠. 딸이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깐깐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괜히 교복에서 냄새가 난다면서 일요일 저녁에 짜증을 부리면서 딸이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엄마, 교복에서 이상한 냄새 나잖아.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다 해둔 빨래에서 무슨 냄새가 나? 엄마 냄새도 못 맡아? 맨날 내 교복에서만 이상한 냄새 난다니까? 나 여중이라서 애들끼리 냄새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 딸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저렇게 화를 내본 적 없던 딸이라서 당황스러웠죠. 그때 남편이 딸을 보면서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김은주,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앞으로 네 교복은 네가 빨아입고 다녀. 알겠어?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니까 감사한 줄도 모르고 화만 내지? 네가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그만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그만해. 그때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는데 그 순간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딸은 남편의 말에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사춘기 딸이라 그런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마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저 상황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는 사춘기였던 딸한테 뭘 해줘야 할지 저도 남편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딸의 짜증을 받아주다가 참다 못한 남편이 화를 낸 겁니다. 큰아들이 울기만 하는 막내딸을 진정시키면서 마당에서 대화하겠다면서 나갔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나 슬쩍 엿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딸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내 교복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우리 집은 왜 돼지 키우고 살아서 나만 교복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일단 진정해. 네 교복에서 아무 냄새도 안 나. 지금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엄마가 주말 내내 네 교복 햇볕 아래 말리시려고 시간마다 확인하셨어. 그래도 난 이 교복 싫어.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은주야, 지금 네가 속상한 마음도 알고 답답한 마음도 알아. 그런데 너 사실은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는 거잖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랑 싸웠어? 그런 거 아니야. 비밀 지켜줄게. 오빠한테만 말해봐. 너 부모님한테 말 못해도 나한테 말할 수 있잖아. 큰아들이 딸을 다독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잠시 우물쭈물 하던 딸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큰아들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새 신발 갖고 싶은데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 교복도 다른 집 언니 거 물려 입었는데 신발 사줄 돈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난 교복이라도 잘 입고 싶은데 뭘 해도 다 거지 같아서 그랬어. 나도 예쁜 거 하고 다니고 싶은데 나만 못하잖아. 네 마음 나 알아. 그런데 너 네가 원하는 거 솔직하게 부모님께 말해봤어?
네가 이렇게 화만 내는데 엄마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 어차피 말해도 안 될 게 뻔하잖아. 딸은 결국 큰아들 앞에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못 사줄 정도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는데 딸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속상한 마음에 마당으로 가서 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은주야,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속상해 하시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맨날 허름한 옷에 늘 신던 신발만 신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새 거 사달라고 해. 내가 엄마 목까지 빼앗는 것 같아서 그랬어. 미안해, 엄마.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런 생각하는지도 몰랐어. 네가 왜 내 걱정을 해? 자식은 자기 앞길만 걱정하면 되는 거야.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알고 보니까 속 깊은 제 딸은 저를 걱정해서 갖고 싶은 것도 말 못했던 겁니다. 예쁜 운동화도 갖고 싶었지만 식구들 다 아끼면서 사니까 본인만 좋은 걸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이기적인 딸이었다면 갖고 싶은 걸 사달라고 떼를 썼겠지만 좋은 건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딸의 어린 마음이 사춘기 때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아들 덕분에 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민감한 나이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떡잎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딸의 반항 이후 한 번도 속을 썩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장남이 장남답게 동생들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의젓하게 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자식 셋을 대학교까지 모두 졸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큰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승승장구했죠. 둘째와 막내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회사에 취업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네요. 이래서 말년엔 자식 복으로 산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탈할 것 같던 제 인생에 시련은 자식들이 시집 장가를 가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며느리를 3명이나 봤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얼핏 들으면 어떤 아들놈이 사고라도 친 줄 아시겠지만 여기엔 아주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그리고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던 아들은 바로 장남이었어요. 처음으로 큰며느리와 인사를 하던 날이 전 아직도 생생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짓던 며느리였거든요. 그때 큰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인사 왔을 때 밝은 목소리로 제게 먼저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설아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며느리를 보니까 저는 무척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반가워요. 사진보다 실물이 10배는 더 예쁘네요. 아니에요. 과찬이세요. 어머님이 더 고우신데요. 저는 집안이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어머님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편하게 대화를 더 많이 나누죠. 우리 예비 며느리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어서 안으로 가서 밥부터 먹자. 저는 큰며느리의 삭삭한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는 쉴 새 없이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오빠가 키가 왜 이렇게 컸나 했더니 어머님 음식 솜씨 덕분인가 봐요. 저 오늘 2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으니까 참 보기 좋네. 밥 많으니까 양껏 먹어. 반찬도 더 있으니까 더 먹으려면 말하고. 네, 어머님. 제가 인사드리러 와서 너무 많이 먹네요. 조신하게 먹어야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아이고, 별 걱정 다 한다. 우리는 잘 먹는 며느리가 1등 며느리감이야. 그러니까 오늘 편하게 먹고 앉아서 쉬다가. 정말요? 저 그럼 어머님, 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래, 이리 줘봐. 복스럽게 먹는 걸 보니까 아주 복덩이가 굴러온 것 같네. 복스럽게 먹는 며느리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밥이 입맛에 딱 맞는 걸 보니까 아주 우리 식구 다 됐네. 아, 우리 며느리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다 부르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리는 좀 부족한데 자주 와서 좀 배워야겠어요. 자주 온다고 하면 우리야 좋지. 시댁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우리 아내가 이 동네에서 요리 실력으로는 1등이야, 1등. 맛집이 따로 없으니까 편하게 와. 네, 아버님.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자주 오겠다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 결혼 전인데도 며느리는 주말마다 큰아들과 같이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한두 번씩 쌓이니까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흰 날씨도 좋은 주말에 뭐하러 이런 시골까지 와? 서울에 좋은 거 많을 텐데 여기까지 오고 싶어? 분위기 좋은 곳 좀 가고 그러지. 서울 별거 없어요. 어딜 가도 사람 많고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음식값이 또 얼마나 비싼데요. 저는 여기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오늘 밥값도 할 겸 일도 도와드릴게요. 아유, 됐어. 서울 깍쟁이가 뭘 돕겠다는 거야. 돼지 축사 가면 아마 까무러치고 도망갈걸? 어머님, 저 서울 깍쟁이 아니에요. 저도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몸빼바지가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저 일 시켜만 주세요. 어머니께 제대로 배워서 저도 어머님 손맛 좀 내고 싶어요. 내가 널 어떻게 말리겠어. 자자, 하나씩 천천히 해. 정말 며느리가 주말에 한번 내려오면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명랑하고 쾌활한 며느리는 집안의 그야말로 복덩이였어요. 둘은 같은 대기업에서 사내 커플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며느리가 조금 깐깐하면 어쩌나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며느리가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돼지 축사 일을 돕겠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몸빼바지에 모자까지 쓰고 축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일을 하면서 저한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시골 출신답게 잘하죠? 이런 거 눈 감고도 해요. 난 네가 말라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싶었는데 아주 손이 야무지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씩씩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어떤 시어머니가 싫어했겠습니까? 큰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결혼도 대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며느리와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큰아들이 결혼하고 2년 뒤에 작은 아들이 뒤이어 결혼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둘이 되면서 집안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두 며느리가 싹싹하고 집에 잘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에서 어색해할까봐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라 같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동서, 전을 정말 예쁘게 잘한다. 살림꾼 같아.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해요. 형님 하는 거 보면서 어설프게 따라한 거예요. 정말? 나도 처음엔 어머님 하시는 거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야. 못한다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좋지. 안 그래? 그럼요. 그래도 형님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야. 나도 어머님 보고 배우면서 살림한 지 벌써 2년째야.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그쵸, 어머님? 저를 보면서 묻는 큰며느리를 보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처음엔 우리 큰며느리도 서툴렀어.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다 처음 하는 건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차분히 배워가. 네, 어머님. 제가 동서랑 같이 잘해볼게요.
큰며느리는 정말 작은 며느리랑 같이 명절 준비를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심지어 큰며느리는 저보고 거실에 있으라면서 둘이 하기도 했어요. 이런 맏며느리를 보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방 일이 버거워졌는데 저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제가 무슨 호강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는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와 같이 시장 갈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명절 음식 다 했는데 저 동서랑 같이 나가서 저녁거리 좀 사올게요. 저녁거리 산다고? 아유, 그냥 있는 거 대충 먹지 그러니. 내일 제사 지내고 나면 다 같이 명절 음식 먹을 텐데 저녁은 다른 거 먹으면 좋죠. 제가 얼큰한 동태찌개 해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저녁은 내가 하마. 하루 종일 일했으면서 뭘 또 하겠다고 나서. 1년에 딱 2번인데 며느리들이 2번도 못 하겠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집안일 잘 도와줘서 저 이렇게 요리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내가 명절에 너무 며느리들 손만 빌리는 건 아닌가 싶네. 어머님 비법 전수 받았는데 제가 솜씨 발휘 좀 해야죠. 그리고 동서랑 둘이 바람 좀 쐬면서 커피라도 한 잔씩 하고 올게요. 그래, 그래. 둘이 고생했는데 나가서 커피 마시고 한숨 돌리고 와. 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큰며느리는 작은 며느리까지 챙기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작은 며느리도 시댁에 오는 걸 어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시댁과 멀수록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자주 시댁에 모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친구 사이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찌나 친하게 잘 지내는지 동서지간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님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에이, 그렇지도 않아. 사회생활은 원래 다 겉다르고 속다르잖아. 누가 형님 괴롭혀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이래봬도 경찰이잖아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주 든든하네. 전 형님이 친언니 같아요. 제가 자매가 없어서 자매정을 몰랐거든요. 형님이 있어서 전 너무 좋아요. 작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자 작은 아들이 웃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형수님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맨날 형수님이랑 집에서도 통화하잖아. 알고 보니까 두 며느리가 통화도 하면서 우애 좋게 지내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살찐 것 좀 봐. 원래 결혼하고 잘 살면 남편이 살이 찐대. 경도야, 네 아내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지? 이젠 엄마 밥상 그립지도 않지? 네? 에이, 엄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다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내 앞에서 아직 마누라 칭찬은 안 하네. 저는 다 좋아요. 어머님이 제 아내한테 다 알려주신 거잖아요. 아니야. 우리 큰며느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사람이야. 고맙다, 우리 맏며느리. 제가 큰며느리를 보면서 말하자 며느리가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많이 배워서 제가 더 감사드리죠. 가족들이 이렇게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해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 봐서라도 내가 만수무강해야지. 큰며느리가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 행복이 오래 갈 것만 같았어요. 큰아들 부부와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예전엔 사진 찍는 재미도 몰랐는데 같이 여행을 가면 큰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 서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남편은 그런 큰며느리를 보면서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사진이야?
너희 둘이 서봐. 내가 찍어주마. 여기 풍경 너무 예쁘잖아요. 어서 서보세요. 아버님, 지금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냐? 어디? 그럼 여기로 서볼까? 네네. 어머님이랑 다정하게 서보세요. 자, 찍습니다. 어머님, 좀 웃어보세요. 그때 큰며느리가 하도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길래 남편과 사진을 남겼습니다. 큰아들이 그런 저희를 보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민망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아주 너희랑 놀러 다니면 사진을 몇 장이나 찍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말년에 사진도 많이 찍고 기분이 좋네. 처음엔 사진을 찍는 게 영 어색했지만 큰며느리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웠어요. 제 나이에 사진 찍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며느리와 여행하는 게 점차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난 게 말년의 복이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가 결혼하고 4년 만에 폐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항상 밝았던 큰며느리 암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암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많이 아픈가 봐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천벌받을 놈들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왜 우리 착한 며느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망연자실한 아들의 목소리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식구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모이면 늘 웃음이 끊이질 않던 집에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도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애써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같이 큰아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진 큰며느리 얼굴에 저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예, 며느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된 거야? 어머님,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야, 안 된다. 내가 널 이대로 못 보내. 제발 조금만 더 힘내라.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었잖아. 내가 우리 며느리 사진 예쁘게 찍어주려고 연습도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서 일어나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할 거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내가 아직 너한테 해줄 게 많아. 저는 그때 수척해진 큰며느리를 보고 하늘에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내 남은 수명을 가져가더라도 제발 하늘에서 우리 며느리만은 살려주길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큰며느리는 힘겨운 항암 치료 끝에 결국 마지막 고비에 다다랐어요. 작은 며느리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 옆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믿던 작은 며느리가 매일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빌고 있던 겁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형님, 어서 일어나세요. 앞으로 아이도 낳고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버니만 두고 가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주버님은 어떻겠어요? 동서, 고마워. 형님, 제가 보답할 시간도 주셔야죠. 이렇게 가면 전 어떻게 살아요? 병실 밖에까지 울리는 작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온 가족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큰며느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며느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라, 너 같은 며느리 아마 이 세상에 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좀 더 멋진 세상 같이 즐기다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서둘러 가면 어떡하니? 시든 꽃처럼 힘이 없어진 큰며느리를 붙들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눈을 감았어요. 큰아들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큰아들이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걸 보고 남편이 물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경도야, 물이라도 좀 마셔. 저는 물 마실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못 지켜놓고 무슨 자격으로 살아요? 부모가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 네가 힘을 내야지. 그래야 네 아내도 편하게 쉬지. 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이 애를 봐서라도 정신 차려. 정말 정신이라도 놓은 사람처럼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 남편은 소리치며 말했어요. 저도 그때 젊은 나이에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은 빈소에서 굳게 다짐이라도 하듯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못난 남편 있고 편히 쉬어. 벌써 난 이렇게 당신이 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미안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너무 몰랐어. 내가 미안해. 땅을 치며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이 저와 남편을 2번 죽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온 가족이 큰며느리와의 힘든 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작은 며느리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며느리의 빈자리가 또 한 번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던 아들도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재혼도 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였습니다. 그 사이 둘째 아들은 손자를 2이나 키우고 있었고 막내딸도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을 보면서 한 번도 재혼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힘들어하던 아들을 알기 때문에 그저 일상을 잘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40 중반이 됐을 무렵 아들이 저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저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 여자가 있었어? 네, 한 1년 정도 만났어요. 뭐 하는 여자야? 1년이나 만났으면 네 나이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만나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직업은 변호사인데 이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건 괜찮아요. 지금 저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대화가 잘 통한다니까 다행이다만 이혼 사유가 뭐였다니? 성격 차이였대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성격을 제일 많이 보는데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저도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이나 만난 거예요. 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외로워 보이던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아들이 인사를 시켜주려고 데려온 며느리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전 며느리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2번째 며느리가 인사 왔을 때 첫인상이 딱 커리우먼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참 특이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려고 마주 앉았는데 제가 믹스커피를 타서 한 잔씩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절 보면서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믹스커피 안 마십니다. 커피를 안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블랙커피 마셔요. 이런 커피는 안 마십니다. 퉁명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안 마셔도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는 마시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보고 다시 말했어요. 우리 집에 블랙커피가 없는데요. 그럼 저는 물 마실게요. 그래도 어머님이 타주셨는데 제가 안 마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분 상하신 거 아니시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처음 보는 성격에 크게 당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생긴 것도 딱 변호사같이 생겼는데 말투도 엄청 예의를 차리거나 싹싹한 성격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퉁명스러운 대신 말실수는 안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며느리를 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변호사면 엄청 바쁘겠어요? 적당히 바쁜 직업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농사만 지어봐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어쩜 말을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지 도무지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화를 이어가 보려다가 멋쩍은 목소리로 웃더니 커피만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눈치를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냥 말씀도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 더 물어볼 것도 없는데 어서 가봐라. 올라가는 길 막히겠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며느리가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있으면 길이 막힐 시간이라서요. 그래, 가봐라. 잽싸게 일어난 며느리를 보고 남편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사람이 솔직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차가워 보였어요. 그래도 아들이 10년 만에 만나는 여잔데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반대할 만큼 막장인 성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결혼시켰는데 결혼 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재혼 후에 처음 맞이하는 남편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작은 며느리 왔는데 큰 며느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황당한 목소리로 작은 며느리한테 휴대폰을 들고 와서 물었어요. 예, 이걸 큰 며느리가 보냈는데 뭐 어떻게 쓰는 거니? 형님이 이걸 보냈다고요? 작은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길래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뭘 보냈길래 그래? 형님이 아버님 생신 선물을 쿠폰으로 보냈어요. 선물건인데 이거 들고 베이커리 가면 케이크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평일도 아니고 주말인데 얼굴도 안 비추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혼자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넌 왜 혼자 와? 네 아내는 어쩌고? 아, 그게 일이 바쁘대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일이 얼마나 바쁘길래 전화 한 통도 못하고 이런 쿠폰이나 보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큰며느리가 케이크 쿠폰만 하나 딱 보내고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괜히 아들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솔직히 아무리 바빠도 시아버지 생신에 전화 한 통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저를 보면서 난감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낯을 가려서 그런지 아직 가족들 보기가 불편하대요. 뭐? 불편하다고? 아무리 불편해도 그렇지. 서로 자주 봐야 가까워지지. 그렇다고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는 거야? 불편하다는데 어떡해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혼자서 오기 전에 둘이 한바탕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넌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에 빵집 쿠폰 하나 딸랑 보내고 끝인 거야? 네? 아, 뭐 더 필요하세요? 커피라도 같이 보내드릴까요? 며느리의 황당한 답변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뭘 더 받아내자고 전화한 것 같니?
시아버지 생신이면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끼리 더 멀어지잖아. 아버님 생신에 며느리가 가서 뭐해요? 친아들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좋으시겠죠. 절 키우신 것도 아닌데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세요. 넌 가족 아니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제가 낯을 가려서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제가 일이 있어서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며느리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고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낯가려서 안 오시는 거래요? 그래. 친아들이 갔으니까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란다. 세상에, 내가 지금 이걸 말이라고 들은 거니?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식구들이 다 기가 막힌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 말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가 뭐가 죄송해. 됐다. 그냥 우리끼리 하자.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말로 통하는 애가 아닌 것 같아서 그저 말을 돌렸어요. 아들도 수없이 타일러봤지만 말이 안 통했다고 하길래 저도 그냥 애써 넘긴 거예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의 황당한 말에 온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며느리도 자주 봐야 정이 든다는데 자주 보자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엔 같이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정말 시한폭탄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집에 한 번 와도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집에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 하는 짓이 하나하나 다 밉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운 털 제대로 박힌 며느리가 사고를 친 거예요. 결혼 1년 차가 됐던 설 명절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기로 한 날이라서 남편이 큰아들한테 자고 가라고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골에 내려온 큰며느리가 거실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부르며 소리쳤어요. 너 뭐하니? 네 동서가 시장까지 봐왔는데 너도 와서 일해야지. 어머님, 전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뭐야? 그럼 넌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계속 그렇게 꽂아둔 보리자루처럼 앉아만 있을 거야? 저는 아버님이랑 대화 좀 하고 있을게요. 아버님이 약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며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큰며느리랑 대화 좀 할게. 잘 타일러 볼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와 음식을 준비하다가 부족한 재료가 있어서 다시 시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가 저한테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떠난 형님이 생각나요. 어머니는 안 그러세요?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한편으론 생각난다. 형님이 정말 가족들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도 저런 며느리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평범한 며느리였다면 저도 자꾸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큰 며느리는 그날 정말 밑바닥 인성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제가 작은 며느리와 시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혼자서 막걸리를 3병이나 마신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며느리를 보고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너 무슨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마셨어? 네 시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아버님, 잠깐 통화하신다고 나가셨어요. 그럼 너 혼자 이걸 다 마셨어? 왜요? 저는 술도 못 마십니까? 넌 지금 여기 놀러 왔어? 명절에 일 좀 도와줘야 금방 끝날 거 아니야. 저도 일했어요. 아버님 귀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벌써 우리 3병째예요. 며느리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통화를 끝내고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얘가 이걸 언제 다 마신 거야? 30분 통화하고 온 사이 혼자 다 마신 거야? 알고 보니까 세 병 중에서 한 병만 남편이랑 마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댁이 나선 며느리가 할 짓인가요? 그래도 저는 술 취한 사람한테 화낸다고 알아듣겠나 싶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꾹 눌러 참으면서 큰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식구들 지금 다 나가서 돼지 축사 치우고 올 거니까 너 혼자 여기서 술 좀 깨고 있어. 그리고 술상도 좀 치우고 설거지도 좀 해놔. 하는 김에 밥도 좀 하고. 뭐라고요? 밥을 하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일을 시켜요, 며느리한테. 노동 착취가 심하시네요. 저 고급 인력이에요. 밥 해본 적 없어요. 뭐야? 밥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럼 너흰 그동안 뭐 해 먹고 산 거야? 저번에 처음으로 밥 해봤는데 물 조절 실패해서 완전 물밥 돼서 안 해요. 사람이 잘하는 거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변호사 하잖아요. 시켜 먹는 게 제일 간단해요. 배만 부르면 되죠 뭐. 그리고 저는 원래 밥 안 먹어요. 저 밥 안 먹을 건데 굳이 제가 해야 됩니까? 그거야말로 노동 착취예요. 진짜 며느리의 말에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어떻게 밥 한 번 하라고 했다고 노동 착취가 됩니까?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훤히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며느리가 참다 못해 나서면서 소리쳤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뭐? 노동 착취? 노동 착취가 무슨 말인 줄이나 알아서 떠들어요? 첫 명절부터 시댁에서 술주정 부리고 말대꾸 하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에요? 뭐? 너 지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나 모욕하는 거야? 모욕죄가 얼마나 벌금 센 줄이나 알아? 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려줘?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나대고 있어. 그러더니 큰며느리가 갑자기 작은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작은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지금 너 나 폭행했지? 이거 정당방위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순식간에 큰 며느리 다리를 걸더니 엎어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 야, 너 경찰이 선량한 시민 때리는 거야? 뭐? 선량한 시민? 네가 먼저 나 때렸잖아. 이거 정당방위인 거 몰라? 어디서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여자한테 형님 해줬더니만 꼴 같지도 않은 게 사람을 쳐. 네가 그러고도 변호사야? 야, 너 진짜 매운맛 좀 보고 싶어? 매운맛? 아, 시간이 남아도니까 엄한데 시간 쏟을 수 있겠네. 내가 알아보니까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된다면서 아주버님이 너 먹여 살린다며. 하긴 변호사가 천지에 널렸는데 실력 없는 변호사한테 누가 의뢰하겠어? 어떻게 이 형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돈 못 버는 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 일감이 안 들어오는데 뭐 돈을 어떻게 벌라고? 밥벌이는 알아서 하시고 빨리 사과하세요. 어서 당장 사과하라고. 작은 며느리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는데도 큰 며느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도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나서서 큰 며느리를 보고 소리쳤어요.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지금 정중히 사과 안 하면 당신하고는 끝이야. 이제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다. 빨리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사과드려. 어서. 내가 왜 사과해? 나 변호사야. 어디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서 날 이런 취급해? 이런 집구석에 변호사 며느리가 가당키나 해? 여기서 이렇게 변호사 며느리 대접도 못 받을 거면 나 그냥 집에 확 가버릴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큰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더니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집 앞에 있던 차에 타고 시동을 거는 겁니다. 놀라서 가족들이 뛰어나갔고 아들이 바로 차 키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면서 소리쳤어요. 이거 내 차야. 당장 내려. 넌 택시 타고 가. 난 너한테 분명히 마지막 기회 줬어. 그리고 기회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할 생각도 안 하고 음주운전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 명절이 우리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그래, 나도 여기서 명절 보내기 싫거든? 술에 취해서 술주정 부리는 며느리를 아들은 택시를 태워서 보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도착하자 큰며느리는 갑자기 저희 집에 침을 뱉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다시 노나 봐라. 에이, 퇴! 와, 진짜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 야, 갈라서자. 그래, 헤어져.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난 내 가치를 모르는 집구석 싫거든. 정말 행패도 이런 행패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은 택시에 며느리를 태워보내고 나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갈라설게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저 사람 그동안 집안일도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이랑 말이 다 달라요. 왜? 뭔데 그래? 저 사람 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애도 낳기 싫대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랑도 이런 문제로 헤어졌더라고요. 집안일도 싫다. 애 낳기도 싫다.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식충이었어요. 술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 보셨죠? 평소에도 저래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고충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선택을 그저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서울로 가자마자 며느리의 짐을 처가로 보내버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 1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전화한 적 없던 양아치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러나 싶어서 받아보니까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람은 사계절 겪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동안 전화 한 통 먼저 안 하다가 이제야 먼저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전화니? 내가 네 싹수는 진작에 알아봤지만 정말 기가 막힌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제발 그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내가 미쳤냐? 40 중반 먹고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네 수준이야. 나야말로 너랑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으니까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아들한테 수차례 매달리다가 차여서 저한테 전화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밑바닥 다 본 사이에 다시 어떻게 산답니까? 결국 그렇게 큰아들의 재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월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많다네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변호사가 많다더니 전 며느리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모든 변호사가 전 며느리처럼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직하고 훌륭하신 변호사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처럼 사자 직업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7순이 넘게 살아보니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무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알맹이까지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자리에 맞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전 며느리처럼 직업의식도 없이 그저 사자 직업이란 이유로 아지만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닌 진심이랍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지가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사연이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